일리노이주가 미주 최초로 아시아계 역사를 공립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주 공립학교들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민사를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남 기자입니다. 일리노이주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2022-2023 학년도부터 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미주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티치 법안, 즉 공평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교육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시기에 제정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오 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프리츠커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학기부터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특히 일리노이와 중서부의 아시아계 미국인 이야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단원이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새 학년도에 다루어질 필수 주제로는 시민권 증진에 앞장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정부, 예술, 과학,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지지한 제니퍼 공 거쇼비츠 주 하원 의원은 공감은 이해에서 나오며 우리가 더 잘 알지 못하면 더 잘 할 수 없고 지식의 부족은 차별의 근본 원인이며 무지에 대한 최고의 무기는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백악관 영부인실이 밝혔습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참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로서는 영부인이 된 이후 첫 단독 외국 방문입니다. 질 여사는 2010년 부통령으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1994년, 2006년, 2012년 올림픽의 경우 대통령 영부인들이 대표단을 이끌고 올림픽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의료계에서 건강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기기의 전원 공급이 연구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땀이 웨어러블 기기의 전원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남 기자입니다. 밤에 잠을 취하는 동안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작은 땀방울로 포도당, 비타민C 또는 기타 건강 지표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처럼 손끝을 감싸기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 연구원들은 현재 경주자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센서의 가장층 장애물은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터리는 부피가 크고 수명이 짧으며 태양광 발전은 밤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인체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의 땀은 유망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은 효소에 의해 분해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젖산이라고 하는 혐기성 호흡의 자연적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장치는 작동에 많은 땀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에너지 수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루인 메디컬 엔지니어 팀은 손끝의 땀에 집중했습니다. 연구팀은 손끝의 땀은 거의 즉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손끝은 겨드랑이보다 훨씬 더 우리 몸의 땀샘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땀을 흘리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새로운 장치는 손가락 끝에 밀착되는 1제곱센티미터의 유연한 하이드로겔로 땀을 잡아줍니다. 겔 위에 있는 3개의 폼 블록이 전극 역할을 해 전자의 흐름을 생성합니다. 이 장치는 밤에 잠자는 동안 제곱센티미터당 300mJ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동안 손목시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장치를 착용한 사람이 두 손가락을 모아 압력을 가하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기 덕분에 제곱센티미터당 30mJ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작은 에너지 폭발이 웨어러블 비타민C 센서와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웨어러블 센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와 같은 에너지 연구는 웨어러블 센서를 현실로 만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유학생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학업 유지와 관계없이 2년 또는 4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학생 비자 제도를 악용해 무기한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2년으로 기한이 제한된 중동,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는 차별적 정책이라며 반발은 더 거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F1 또는 J1 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은 학업 지속 사실을 증명하는 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시도하려 했던 유학생 비자 기간 제한 정책에 3만 2천 건의 공개 의견이 쇄도했고 99%가 반대 의견이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76만 8,469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3,05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83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8,348명, 누적 사망자는 18,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9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401명, 누적 사망자는 1,134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718명, 누적 사망자는 1,36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량이 약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지난달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크립토 컴페어는 중국 당국의 대대적 단속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장기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일요일인 11일 밤 11시쯤 항공기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보고된 후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델타항공 921편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시애틀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곧바로 비행장에 내렸고 비행기는 애틀랜타 경찰국 수색견에 의해 수색되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오전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이나 직원이 다쳤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을 통해 이번 운행 지연으로 영향을 받은 승객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겨우 6살 된 한국계 남자아이를 폭행한 백인 여성이 증오범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쇼핑을 즐기던 한 한인 가족에게 다가가 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는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중국이라며 인종차별적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실랑이를 포착한 경비원이 다가오긴 했지만 백인 여성과 몇 마디 말을 나눴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백인 여성이 인종차별 증오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